안녕하세요. 제가 이혼녀가 되고 보니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아들 케어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는 결혼 후 이혼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었는데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이 채널에서도 이혼하신 분들의 사연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서로 잘 살길 바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전 남편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식 앞에서 개망신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가 술자리에 있다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가보니 제가 아는 친구들 말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중 친구 남친의 친구라는 사람과 저는 서로 첫눈에 반해 그날 이후로 쭉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만났어요. 학생이니 돈이 없어서 대학로 가서 길거리 공연도 보고 남편이 버스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죠. 저는 군대 간 남편을 기다리며 대학 생활을 마쳤고 의상학과를 졸업한 저는 자연스럽게 의류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남편이 남은 학기를 마친 뒤 취업하자 저희는 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20대였던 저는 주변에서 결혼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둘 다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있어 걱정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해 저는 임신을 했는데 심한 입덧으로 회사를 쉬게 되었어요. 많이 힘들어? 속이 어떻게 안 좋길래 그래? 계속 울렁거려. 아, 참 멀미하는 기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이러다 좋아지겠지. 처음에는 어떻게든 회사에 나가서 일했으나 수시로 올라오는 구역질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를 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썼다가 어차피 애도 키워야 하는데 그만두자 결심해서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했네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이도 생기고 남편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어서 크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빨리 키워놓고 다시 취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기에 아이에게만 신경 쓰며 살기로 했습니다. 애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새벽 수유하느라 잠 못 자는 건 물론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에 미유축도 해야 했어요. 거기다 이유식 먹을 시기에는 재료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고 수시로 안아달라는 통에 제 손목은 나간 지 오래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육아에 참 잘 참여해서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여행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게 될 테니까요. 남편도 이에 동의해서 가까운 곳으로 아이 데리고 바람 쐬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캠핑에 빠지더니 캠핑용품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아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주말마다 캠핑장 예약하고 다니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왜 돈 내고 이 고생을 하나 싶었는데 밤이 되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고 개구리나 메뚜기 그리고 여름에는 가재까지 직접 볼 수 있어서 아이한테는 진짜 훌륭한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캠핑을 다니며 친해진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 가족들과 따로 연락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걱정거리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특히 시댁과의 문제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관여할 때 크게 관여하지 않아서 약간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시댁에 오라고도 안 하셨고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굳이 명절에 오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하셨네요. 아예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시기도 했으니까요. 네, 어머님. 지금 통화돼? 네, 괜찮아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추석인데 올 필요 없다. 어디 놀러 갔다 오든가 해. 그래도 명절인데 가야죠. 추석이 이번만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와도 돼. 어차피 와도 제사도 안 지내고 음식도 안 하는데 뭐하러 와. 괜찮으니까 너희 볼일 보거라. 그래서 정말 추석 때 시댁 안 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좋은 시댁 만났다며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친정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결혼해서 이혼하는 이유 중 시댁하고의 갈등이 정말 크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니까요. 암튼 저희 부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댁의 배려로 편하게 지냈고 남편도 가정적이라 저와 아이한테 잘해서 저는 불만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였죠. 연애할 때부터 결혼 후에도 저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남편 회사의 가족 운동의 날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매년 가족 운동회가 열렸는데 애가 어릴 때는 참여하지 못해서 남편만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좀 커서 저도 함께 참석했는데 가보니 애들하고 아빠만 온 집도 많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집도 많았습니다. 행사도 다양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죠. 남편하고 같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선물도 받고 그렇게 기분 좋게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어딜 갔나 찾다가 저도 화장실이 급해서 옆에 있던 가족들에게 아들을 봐달라고 한 뒤 화장실로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글쎄 저 앞에서 남편하고 어떤 여직원이 서로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한한 대낮에 말이죠.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이 있어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 당장 이혼이니까 지금 바로 나가. 미소라, 내 말 일단 들어봐, 어? 무슨 말이 필요해?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저기, 그게 말이야. 제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잘못했어, 미소라. 언제부터 했어? 언제부터 너네 그렇게 만났느냐고. 한 달 정도 됐어? 한 달? 진짜야. 얼마 안 됐어. 내가 미쳤었나 봐. 다 정리할게. 어? 남편 회사는 서울하고 안산에 회사 건물이 각각 있었는데 남편은 서울 사옥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그 여직원은 안산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안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직원하고 친분이 생겼고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정리할게. 어? 나 자기뿐인 거 알잖아. 그런데 그 화난 대낮에 회사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어? 내가 미쳤다고 했잖아. 정리할게. 제발 용서해주라. 어? 저는 같이 못 산다고 나가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아빠 없는 애 만들 거냐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하더군요. 뭘 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칼퇴근은 물론 집에 와서 집안일도 전부 다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쓰레기도 다 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까지 차려주고 출근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겠지 했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2달이나 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쓰레기 버리고 올 건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미선아, 아무리 내가 미워도 대답은 해줘라, 어? 아, 참. 준아, 아빠랑 나갔다 올까? 나도 나갈래.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은 아빠 말에 따라 나갔고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에 그래도 정신 차리려나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집안일도 하고 아침도 차리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저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거의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한다고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마음은 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노력하는 거 안 보여? 보여. 그런데 왜 나하고 말도 안 하는데 이제 좀 풀어, 어? 내가 어떻게 믿냐? 네가 그동안 뭐 하고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진짜 그때 말한 게 전부야. 너무 반가워서 그때 한번 아는 게 전부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까진 정말 안 갔어. 진짜야. 생각을 해봐. 내가 너랑 살면서 외박한 적 있었어? 나 출장 한 번 안 갔잖아. 생각해보니 남편이 그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에 모텔에도 갔다 온다던데 저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얼굴 볼 때마다 그 여자 얼굴이 생각나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잖아. 다시는 안 그럴게. 결정적으로 남편이 제 앞에서 핸드폰도 모두 오픈했습니다. 혹시나 2사람이 저 모르게 계속 연락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 삭제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의심되면 언제든지 대리점 가서 내역서를 뽑아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 앞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길래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제 앞에서 핸드폰을 놔둬도 보지 않았어요. 본인도 자신이 있었으니 저에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받아준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에 처음 그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서로 끌어안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으니까요. 남편은 본인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전처럼 저를 대했지만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들 생각해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네요.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캠핑도 가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서로 애썼습니다. 잘못은 분명 남편이 했지만 저도 함께 노력해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장소 예약은 물론 저희 엄마에게 가방도 선물했습니다. 박서방 고마워. 이거 비쌀 텐데. 그동안 생신 때 제대로 된 선물 해드린 적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해드리네요. 무슨 그런 말을. 여기 음식도 너무 맛있고 좋네. 그러게. 박서방이 애썼어.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 다 준비한 거야? 별거 아닙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보람은 있네요. 친정에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전혀 말씀드리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선이 너 박서방한테 잘해. 이런 사위 또 있는 줄 알아? 시댁에도 잘하고. 저희 친정에서는 처음부터 남편을 좋아해 주셨어요. 잘 챙겨준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엄마 생신 때 알아서 다 준비한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전처럼 대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에 그렇게 진심이던 사람이 잘 하지도 않고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가 잔소리를 하면 듣기는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회사를 알아볼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6교시를 해도 하겨우 집에 오면 2시였어요. 그러니 제가 회사 취업은 꿈도 못 꿨고 오전에 알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빵집에서 진열하는 일이나 카운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알바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씻는 사이 가방 안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남편 핸드폰은 식탁 위에 있었는데 말이죠. 이상해서 가방 안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 끊어지더라고요. 전화는 건 사람은 하트, 정아, 하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던 바로 그 여자요. 그걸 본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는데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용서하고 이제 좀 잘 살아볼까 싶었는데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 키우며 살다가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신경을 쓰지 않아서인지 그동안 계속 연락하며 지내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제 앞에서 핸드폰 오픈해놓고 저 안심을 시키더니 저 모르게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렇게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컨폰은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었고 차키를 들고 차로 갔습니다. 블랙박스부터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화 소리도 없고 라디오 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도 의심될 만한 것들은 찍혀 있지 않았죠. 준이가 당신 찾았는데 어디 갔다 와? 편의점 좀 다녀왔어. 빈손인데. 내가 사려는 게 없어서 그냥 왔어. 준아, 엄마 찾았어? 엄마, 나 좋은데 책 읽어도. 그래, 들어가자. 남편이 퇴근 후 거실에 있거나 혹은 아들이 저를 찾을 때면 차키를 들고 나가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예 확인 못한 날도 많았네요. 깔끔하게 이혼하고 갈라설까 싶었는데 다시는 안 그런다고 제 앞에서 맹세까지 하던 인간이 그동안 절 기만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은 이혼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새벽이라도 몰래 나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쯤 증거를 발견했어요. 처음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난 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운동회 날 봤던 그 여자가 분명했고 얼굴이 찍힌 영상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애까지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러고 다닐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의 세컨폰까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쉬는 동안 몰래 가방에서 폰을 꺼내 확인했는데 몇 주 동안 이 짓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거의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잠금 해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본인과 저를 두고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를 질문하기도 했고 언제 같이 살 수 있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둘이 찍은 사진으로 가득했는데 제 폰으로 다 찍어 두었습니다. 양이 상당히 방대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다 찍을 수도 없어서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네요. 이렇게 증거를 다 확보하고 나니 어떻게 얘기를 꺼내볼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서 쉬거나 먼저 잔다고 할 때가 많았고 저는 아들을 재우느라 아들 방에서 같이 잠들곤 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주말이 되었고 남편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그 여자랑 연락 안 해? 그 여자? 누구? 이경아, 그 여자 말이야. 당신 회사 여직원. 뭐? 야, 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다 정리했고 이제 그 얘기 안 꺼내기로 했잖아. 응, 그랬지. 그런데 궁금해서 정말 정리한 게 맞는지. 몇 번을 말하냐? 회사 건물도 달라서 마주칠 일도 없어. 그래? 너 이거 병이야. 한참 전에 일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나 괴롭히는 거 이거 병이라고. 병원 좀 가봐. 멀쩡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남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였을까요? 저를 병자 취급까지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보니 소장을 작성해야 했는데 저는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집 주소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 주소는 내비에 찍힌 걸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소장에 주민번호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걱정 마세요. 일단 비워두고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간에 올 기재하라고 보정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걸로 주민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어서 집에서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상간녀에 대해서 묻고 난 뒤 기분이 상했는지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한참 일할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 오미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너 상간녀 소송 걸었다며? 그 여자가 벌써 너한테 연락했니? 왜 다 끝난 일을 이제 와서 소송을 거는데? 미쳤냐? 정말 끝난 일이야? 두 사람 관계 끝난 거 맞냐고. 이미 얘기 다 끝냈잖아. 내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고 왜 내 입장 곤란하게 하냐?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빨리 취소하네?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뭐가 난처하다는 거야?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소장을 받아야 되냐? 방에서 준이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그럼 취소한다고 말해. 그렇게는 못하겠다. 자는 아들을 깨울까봐 저는 계속 조용히 하라고 했고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니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화가 났는지 거실 끝에 놓여있던 화분 하나를 집어들고는 던졌는데 제 앞에서 깨지는 바람에 흙이 다 튀었습니다. 하마터면 화분 깨진 부분에 다리를 다칠 뻔했는데 제가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미안해하기는커녕 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네 그동안 나 속이고 만나서 재밌었니? 진짜 마음 상까지 하는 거야. 내가 아무 증거도 없이 소장 날렸을 것 같아? 뭔 헛소리야. 저는 그동안 제가 봤던 증거들을 하나씩 다 말해줬습니다. 너네 둘이 회사 근처 모텔도 갔었고 내 뒷담화도 하고 우리 아들도 타는 차 안에서 둘이 더러운 짓거리도 했잖아. 그게 무슨 짓인지 내 입으로 말해볼까?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해줄까? 너네 애칭도 있지? 그리고 내 몸매 가지고 둘이 얘기도 했잖아. 아주 증거가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쳐. 너 혹시 나 몰래 사람 썼어? 나 미행이라도 한 거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더라. 좀 완벽하게 날 속이지 그랬어. 남편은 말이 없다가 뭔가 결심한 듯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미선아. 그렇게 됐다. 끝까지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미안해? 그게 사과냐? 정말 나한테 미안하긴 한 거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어?
당연히 이혼은 해야지. 너 같은 놈이랑 어떻게 살아? 더러워서. 그래, 그럼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상간녀 소송이니 그런 거 하지 마. 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때 분명 다시는 바람 안 피운다고 내 앞에서 약속했고 또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했어. 아니야. 그랬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무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그 여자가 좋고 소중해? 우리 가정 깰 만큼? 미안해. 됐고 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대화를 거의 안 했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모두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제3구 날이었는데 이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제가 유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집을 포기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준이는 네가 키울 거니까 집은 있어야 될 거고 내가 나갈게. 그리고 차도 너 써라. 너 그래놓고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각서라도 쓸까? 대신에 양육비는 못 줘. 뭐 네가 집이며 차며 다 가져가고 위자료까지 받아가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나 맨몸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처음 결혼 때부터 무관심이었는데 이혼을 할 때도 무관심이셨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걸 알았다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부터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그래도 끝이 나고 나니 속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돈이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적지 않기에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준이야, 할머니 왔다. 엄마 왔어? 지금 바로 나가는 거야? 면접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나가야 돼. 저기 준이 먹일 반찬 다 해놨으니까 밥이랑 같이 해서 주면 돼. 걱정 말고 면접이나 잘 보고 와. 염치 없었지만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들을 봐주셨고 저는 그 사이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쇼핑몰 상담센터에서 단기로 일하다가 웹 디자인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쇼핑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둔 뒤 동대문에서 괜찮은 옷을 가져와 팔기 시작했는데 재고 부담이 있어서 소량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사이트도 하나 만들고 SNS로 홍보도 했죠. 다행히 팔리긴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아예 문의가 없는 날도 많았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발품 팔며 옷 사진 찍어 올리고 문의글 올라오면 답변도 늦지 않게 다 해줬네요.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단골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판매량이 늘면서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돈으로 좀 더 다양한 옷들을 구매해서 판매했고 그러다 보니 신규 회원도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소규모로 팔다가 소문나서 규모를 늘리고 쇼핑몰도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자체 제작을 조금씩 시도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를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제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자체 제작 의류를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요명 브랜드만 모인다는 팝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으나 아들의 일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빠 없이 크게 한 것도 미안했는데 일하느라 바쁜 엄마 때문에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아들은 그래도 착해서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어요.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제 아들은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후원도 하며 살았는데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잘 사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겪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으면서 이혼의 아픔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단둘이 쇼핑도 다니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처럼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혼한 지 딱 10년 만이었습니다. 너 되게 유명해졌더라? 무슨 일로 찾아왔어? 그동안 준이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냐. 나라고 아들 안 보고 싶었겠어? 근데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여태 여기 사는 거야? 돈도 잘 벌면서? 이사를 가든 말든 왜 온 건데? 준이 보러 온 거야? 준이 언제 와? 오늘 약속 있다고 해서 늦을 텐데. 그럼 뭐 다음에 오지. 아들이 보고 싶어 왔다던 남편은 아들이 집에 없자 다시 온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아들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전화해보라고 했고 앞으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지겹도록 집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할 때마다 내가 오면 안 다른 곳이라도 온 거야? 너하고는 깨졌지만 그래도 준이한테는 아빠인데 네가 이럴 자격은 없잖아.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아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처음엔 잘 만나고 연락도 하더니 불량스러운 아빠의 모습에 실망했다며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안 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준이가 저 정도로 말하는데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 그래. 알았다. 그럼 나 돈 좀 주라. 돈? 무슨 돈? 3억만 해줘. 그 돈 해주면 더는 안 나타날게. 내가 너 집도 주고 위자료도 받게 해줬는데 그 덕에 지금 네가 돈 벌고 사는 거 아니냐? 너 그 정도 능력 되잖아. 백화점에도 네 브랜드 있던데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면 좋겠어? 내가 준 위자료로 성공했으니 나한테도 떼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도 지겹도록 해왔습니다. 전 남편이 달라고 했던 3억이라는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고 싶지도 않았고 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2천 조금 넘는 돈을 받은 게 전부였고 가정 망치고 지금껏 아빠 없이 아이 크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요. 제가 돈을 못 준다고 했더니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왔는데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본인을 남편이라 소개하고 일도 방해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후원하던 곳에 3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네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네가 돈 해줄 때까지. 돈 해주면 다시는 안 찾아올 거야? 해줄 거야 3억? 대답부터 해. 다시는 안 올 거냐고. 야 당연하지. 안 올게 안 와. 그 말 어떻게 믿어? 너 전에도 나한테 바람 안 피운다고 했다고 또 그랬잖아. 지난 일은 얘기하지 말자. 이번엔 경우가 다르잖아. 이건 돈 문제인데 돈 받고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그래 그럼. 그 돈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나가. 돈을 줘야지. 내가 문자로 날짜랑 장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보자. 그러자 전 남편은 신나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이 되었고 아침부터 전 남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있지 않았지? 그런데 통장으로 주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만나자는 거야? 거기가 뭐 하는 곳이길래? 마법은 알아. 좋은 일하는 곳이야. 제가 전 남편을 부른 곳은 후원 행사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후원하려고 했던 액수가 3억 원이라서 전부터 수표로 3장 만들어 두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전 남편은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여기!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돈은? 기다려봐. 그런데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혹시 이 행사 구경하자고 부른 거야? 나 바빠서 이런 거 볼 시간 없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나 찾아와서 괴롭힐 시간은 있었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네가 그냥 깔끔하게 돈만 줬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런데 여기 꼭 방송국 같네?
카메라 감독들도 서 있고 저기 보니까 기자들도 모여 있던데? 그때 후원 관계자분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 대표님 오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덕분에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제 지인이에요. 인사해, 여기 관계자분이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두 분이서 이따가 같이 단상에 올라가실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 메시지 보냈는데 확인하셨죠? 그럼요. 그럼 이따가 뵐게요. 저는 전 남편을 지인이라고 소개했고, 관계자와 서로 나누는 대화를 전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전 남편은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자 본인도 조용해지더군요. 야, 빨리 돈 달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여기 사람들 많은데 계속 이럴 거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잠시 뒤 후원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호명되어 앞으로 나갔는데 전 남편 이름이 불렸습니다. 왜 안 나가고? 나? 지금 나 부르는 거야? 빨리 나가야. 올라가야 돼. 전 남편은 얼떨결에 저를 따라 단상으로 올라갔고 제가 그 위에서 3억 수표가 들어있는 돈 봉투를 주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전 남편은 좋다고 아주 싱글벙글 하더군요. 야, 수표네? 와, 이런 수표 처음 본다. 또 대단하다. 이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 지가 진짜 성공하긴 했구나.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봉투 닫고 조용히 있어. 저와 전 남편은 앞에 있던 카메라에 사진이 찍혔고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저희 둘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후원해주시는 오미선 대표와 그 옆에는 박민수님의 새로운 후원자입니다. 저와 전 남편은 그렇게 단상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고 후원자라고 임명된 전 남편은 손에 쥐고 있던 돈 봉투를 분위기에 휩쓸려 관계자에게 건넸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본인을 비추고 있었고 기자들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지켜보려고 온 많은 기업 관계자들도 많았기에 전 남편은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행사장을 빠져나온 뒤 저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야, 오미서,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난 분명히 너한테 3억 줬어. 네 손으로 받았잖아. 장난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 도와줄 돈 있으면 나나 도와줬어야지.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진정해. 너보다 어려운 사람 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야, 이건 인정 못하니까 빨리 3억 내놔. 약속했잖아. 난 분명히 줬어. 너도 봉투 안에 든 3억 확인했잖아. 사실 전 남편이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던 것에 대해서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고 싶다고 찾아온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제가 3억이라는 큰 돈을 줄 리가 있었을까요? 단돈 3,000원도 주기 아까웠네요. 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환불해달라고 해보든가. 뭐, 그게 말이나 돼? 나보고 저길 다시 들어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라고? 저는 대꾸도 없이 전 남편을 두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밀린 일을 처리 중이었는데 행사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전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까 그 박민수라는 분이요. 다시 와서는 돈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해 주셨어요? 절차대로 하면 환불이 가능하긴 한데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와서는 왜 환불하는 거냐고 묻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민수 씨가 급하게 나가버리셨어요. 네, 그럼 됐네요. 이미 사진까지 다 찍혀서 기사도 나갈 텐데 환불한다는 게 본인도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이번 일로 단단히 화가 난 전 남편은 제가 없을 때 회사에 나와서 사장실에 앉아있고 사장도 아니면서 직원들에게 제 남편이라고 하며 이 일을 시키고 막내한테는 커피도 타오라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관없는 회사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조치가 필요했죠. 여기서 당장 나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돈 내놔. 너 3억씩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후원하고 사는 거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3억 말고 5억은 받아야 되겠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시험 끄면 액수 더 크게 부른다. 뭐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너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지금 대표 소리 들으만 살았겠냐? 나랑 이혼하고 이렇게 잘 된 거잖아. 그러니 내 덕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네가 그 짓거리만 안 했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그딴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됐으니까 5억 줘. 그거 받아야 나갈 거야. 그날 이후 전 남편은 계속해서 회사로 찾아왔고 결국 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다치게 된 건데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치게 할 수 있나요? 진짜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종종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툭 하면 나와서 일을 방해하다 보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이 아들이 전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외근 중이었는데 직원들한테 전화를 받고는 급하게 회사로 들어갔죠. 대표님, 지금 여기가 큰일 났어요. 대표님 남편이라는 분이 물건 다 던지고 부시고. 뭐라고요? 지금, 그리고 준이가 좀 다쳐서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착해보니 이미 제 아들은 팔을 다친 뒤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원들한테 전해 들어보니 아들이 전 남편을 억지로 끌어내려다 전 남편의 손에 밀쳐지자 넘어지면서 팔이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팔이 금이 갔다고 해서 깁스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죠. 회사로 돌아오니 전 남편은 사라진 뒤였고 CCTV를 돌려보니까 전 남편이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인데도 무섭게 밀쳐낼 수가 있는 건지 영상으로 보는데도 눈을 질끈 감게 되더라고요. 준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골절도 아니고. 근데 회사 지금 엉망이지. 그거 다 네 아빠한테 청구할 거야. 사무실 엉망으로 만든 거. 화분도 다 깨졌던데. 너 팔 말고 또 다친 곳 없어? 괜찮다니까. 나가서 내가 정리 좀 해야겠어. 그 팔을 하고 무슨 정리야. 엄마, 아빠 계속 저렇게 둘 거야? 또 나타날 거 뻔한데 대체 뭐하고 살다가 이제 나타나서 돈 타려고 하는 거야? 그러게, 엄마도 답답하다. 저는 다시 회사로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엉망이 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손된 물건 배상은 물론 아들이 다쳤으니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요. 거기다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며 회사로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하고 아들한테 함부로 해서 다치게 하여 접근 금지 신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건 절차가 좀 복잡했는데 신청서를 쓰고 아들 병원 진단서 그리고 그 당시 목격자였던 직원들의 진술까지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CCTV에 전 남편이 난동 피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찍혀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한 내역과 돈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그대로 제출했네요. 이후 경찰 신고로 잡혀온 전 남편은 본인이 저와 결혼했다가 헤어진 전 남편이고 아이 아빠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전 남편은 저한테 돈을 받아내기는커녕 저한테 배상을 해주어야 했고 거기다 법원에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 집은 물론 회사로도 찾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다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을 뿐이었죠. 전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할 때쯤 전 시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나다 미선아.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춘이는 잘 있지. 그럼요. 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민수한테 연락 안 왔어?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전화도 하고 찾아도 왔어요. 아휴, 거기까지 갔구나. 네.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찾아왔어.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한 번을 안 오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해주셨어요? 그럼 어떡하냐 해줬지. 2억 부르길래 그럴 돈 없다고 했더니 거실에 나가서 살림살이 다 때려 부수고 하길래 며칠 있다가 재산 탈탈 떨어서 1억 해줬다.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갔구나. 어머님은 안 다치셨어요? 난 괜찮아. 너 절대로 돈 해주지 마. 알았지? 설마 벌써 돈 해준 건 아니지? 아니에요. 돈 준 거 없고 저도 줄 생각 없어요. 전 시무한테 대체 돈을 왜 저렇게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상관냐고 진작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동거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는지 여유가 없어져서 상간녀는 진작에 떠나고 돈 생기면 다시 상간녀가 돌아올 거 싶어 저런다고 했습니다. 계속 동거만 하고 사니까 차라리 시골리고 부부로 살라고 했다가 전 남편이 자기 엄마인데도 소리 지르고 그 난동을 피우고 나가버렸다네요. 그래서 전 시모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무서워서 있는 돈 다 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그 인간 손에 그 큰 돈을 쥐어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랑 그렇게 좋아줬더니 그 행복에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남의 가정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속될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여태 상간녀한테 사과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발 좀 빨리 떨어져 나가는 막말이나 들었죠. 그러니 두 사람의 끝이 이렇게 불행한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제 아들 잘 지키고 살 겁니다. 사실 이제 다 커서 아들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고 있지만요. 결혼해서 가정 꾸리기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엄마 노릇하며 살아야죠. 이혼 후 아들 키우며 일까지 하느라 힘들 때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며 후원도 매년 할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힘들다는 생각 들었을 때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직접 해보니 세상에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